마침내 한국형 미사일 요격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최근 우리 군이 비밀리에 진행한 LSAM 표적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SAM은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 중인 요격 미사일 체계로 적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무력할 수 있는 차세대 요격 체계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은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유격하는 미사일 디펜스, 즉 MD 체계 구성에 자립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LSAM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이언돔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로 개발됐으며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완벽하지도 않은 MD 체계에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요격은 최대 80%에 근접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적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종심이 짧은 한국의 특성을 생각하면 북한이 고고도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고고도와 중고도 방공망은 포기하고 저고도 방공망에 집중 투자하자는 것인데요. 이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MD 체계는 비록 완벽할 순 없더라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저고도 방공망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불안한 국가안보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 미국만 가능한 다층 방공망을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일명 KAMD는 미사일의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다층적 방어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운영 중인 KAMD를 보면 40에서 150km의 고도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와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방어하는 패트리엇3,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하층부 방어 미사일 천궁2가 있습니다. 이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방공망이지만 문제는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희대의 깡패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KMD는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단 한 번의 요격기에만이 주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의 고도로 한 발의 미사일만 발사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KMD의 하층부 방어는 미사일 속도가 음속의 몇 배 다를 정도로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고도가 수십 킬로미터라 할지라도 지상에 떨어지기까지는 채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LSAM의 실전 배치가 임박하면서 KAMD에도 대逆변이 도래했는데요. LSAM의 경우 요격 고도가 50에서 60km로 기존의 단점으로 지목되었던 중층 방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낙하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기존 하층부 방어와 더불어 추가적인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LSAM의 개발로 인해 요격 기회가 늘어난 만큼 요격 성공률 또한 크게 상승시킬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LSAM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그치지 않고 적 항공기까지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LSAM은 탄도탄 10개와 항공기 100대를 탐지할 수 있으며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탄도탄 10개와 항공기 15기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SAM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미군의 사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어디까지나 미국 소속 무기체계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운영 주체가 주한미군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항공영공 방어에 반드시 필요한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등 참기 어려운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왜 미국의 레이더가 한국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냐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국제외교가 파탄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천궁2부터 사드 그리고 나아가 LSAM까지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게다가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전면전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KMD는 더 필수적입니다. 사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을 완벽히 제압하는 공격 수단도 중요하지만 아군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얼마 전 러시아가 감행한 무차별적인 우크라이나 미사일 폭격 사태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주었는지를 생각해보면 MD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전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체적으로 MD를 개발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MD는 단순히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가져다 놓는다고 구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LSAM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엄청난 기술이 숨어져 있는데요. LSAM 한 개의 포대의 구성에는 탄도미사일과 적 항공기의 식별이 가능한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교전 통제소 및 작전 통제소, 또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MD 체계를 개발 및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적 항공기와 탄도탄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술 통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개발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자행한 100발의 미사일 폭격 사건을 보면 가장 최신의 방공 시스템이라 불리는 독일의 IRST와 미국의 나삼지조차 모든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국의 위협이 될 만한 미사일의 특성에 맞춘 다각화 방공망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력 미사일 특성에 맞는 요격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의 경우 최고 150km의 고도까지 적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최저 고도가 40km이기 때문에 4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적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보면 최고 속도가 음속의 5배, 고도는 24km로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km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패트리엇3의 요격 범위 안에는 들어오지만 마하5의 극초음속으로 저고도 비행하는 미사일은 그만큼 채공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처럼 미사일 방어 체계란 여러 가지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활용이 가능한 LSAM 개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꼭 상층부 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북한이 한국을 향해 날리는 탄도미사일 고도는 대개 40km 이하 언저리이고 그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에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자는 건데요. 그러나 이는 한국 안보의 진짜 문제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관가한 주장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분명 종심이 짧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대륙을 넘나들 정도로 긴 종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둥펑 계열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둥펑 15, 둥펑 16 준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는데요. 이는 미사일만 날리지 않았을 뿐이지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심지어 두 미사일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핵미사일입니다. 당장 둥펑 15만 봐도 90kton의 저위력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요. 이는 무려 TNT 9만 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이름은 저위력이지만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지며 일본 제국주의의 끝을 알렸던 리틀보이가 고작 15kton에 불과했다는 걸 떠올리면 절대 약한 핵미사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둥펑 16은 이보다 강력한 100kton의 폭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둥펑 16이 용산에 떨어진다면 은평구나 수소동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건물과 함께 약 500만 명의 시민이 단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LSAM으로 이어지는 상층, 중층 미사일 방어 체계로 한국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다시 말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성해도 모자란 마당에 방공 체계를 포기한다는 건 도둑에게 대문을 열고 자신의 곳간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군의 최근 요청으로 국회에서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에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정도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간과하지만 대한민국의 MD는 지상뿐만이 아니라 해상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6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요격 고도는 34km밖에 되지 않지만 기존의 탄도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다른 미사일들과는 달리 탄도와 항공기를 포함해 함정까지도 능동적인 유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M-6는 해상에서 북한의 KN-23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막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KN-23 개량형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600km에 최대 비행 고도가 60km밖에 되지 않지만 전술 핵탄두에 탑재가 가능한 엄연한 핵미사일입니다. 하지만 비행 고도가 낮기 때문에 상층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미사일에는 저고도 방공망인 SM-6가 최적입니다. 반면 SM-3는 최대 요격 고도가 500km에 달하지만 최저 요격 고도는 70에서 90km에 불과해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SM-3가 아닌 SM-6를 도입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이 ICBM 같은 고고도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일삼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중고도에서 날아오리라 여겼던 북한 미사일 공격을 이제는 고고도까지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또한 핵탄도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겨누고 있으니 SM-3의 고고도 방공 능력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SM-3의 도입을 결정한 건데요. 이로써 대한민국 함대공 요격 미사일은 저고도는 물론 고고도 미사일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요격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북한의 도발로 인해 엘센 개발에도 큰 진척을 가져왔는데요. ADD는 2026년 개발을 목표로 두었던 엘셈을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빨라진 2024년에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보면 시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엘셈의 조기 개발과 함께 엘셈2도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셈2는 미사일 요격 고도를 기존에 운영 중인 사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마 5 이상의 극초음 미사일까지 활공 단계에서 요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이것까지 개발하면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의 원조를 받은 국가 중 유일하게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은 2005년 이후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난 2021년에는 처음으로 수입액을 초과하는 대업을 이룩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개발될 엘셈, 엘셈2가 한국의 영공을 지키는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